만나면 좋은 친구 MBC.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능 최종 리허설 역할을 하는 9월 모의평가가 치러졌습니다. 6월과 9월 평가원 모의고사는 입시 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데요. 곧 수시 모집도 시작되는 만큼 가채점 결과를 토대로 입시 전략을 빠르게 세워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올해 입시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영향으로 N수생이 대거 유입되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이번 주 토크호는 9월 모의평가 분석과 함께 2025학년도 대입 전략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정환 대구 대입 진학 지원단 운영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창식 대구시 진학지도 협의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지난 4일 치러진 9월 모평 이야기 먼저 해보고 앞으로 대응 전략 등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난이도, 그다음에 문제 내용과 방향 뭐 두루두루 포함해서 두 분 선생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창식 선생님 먼저 말씀 주시죠. 예, 지난 6월 모의평가가 불수능에 비유된다면 이번 9월 모의평가는 물수능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10월 2일에 실채점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매우 평이한 수준이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 가채점 결과를 보면 재학생 원점수 기준으로 6월 모의평가에 비해서 국어는 평균이 15점 정도, 수학은 10점 정도, 영어도 한 9점 정도 향상됐습니다. 전체적으로 10점 이상 올랐죠. 특히 영어는 지난 6월 모의평가에서 1.47%에 불과했는데 이번에는 한 10%에서 11% 정도 예상됩니다. 5배 이상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탐에서는 생활과 윤리, 또 윤리와 사상, 세계 지리 등은 지난 6월 모의평가가 좀 비슷한 수준이고 나머지는 조금 어려웠다. 과탐에서는 물리학과 화학이 지난번 수준과 비슷하고 생명과학하고 지구과학은 까다로웠다. 그리고 어떤 선생님들께서는 지구과학은 올해 치러진 시험 중에서 가장 난도가 높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네, 김정환 선생님 보시기도 그렇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6월 모의평가는 너무 어려워서 문제였다면 이번 9월 모의평가는 너무 쉬워서 또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쉽다고 해서 본인의 성적까지 좋은 건 아니겠지만 일단 난이도 자체가 조금 더 쉬웠기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를 접하기 좀 더 여유로웠고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영어 같은 경우에는 1.47%에서 10% 혹은 15%까지만큼 엄청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학생들이 6월 달에 느끼지 못했던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9월 모평 같은 경우는 특히나 본 수능과 거의 이 시험 성격이라든지 내용, 난이도 이런 걸 최대한 맞춰서 올해 수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가늠자로 역할을 하게 만드는 게 목표인데 수시 지금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9월 모평 점수 결과를 가지고 남은 입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전략적인 어떤 진행 방향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이번에는 김정환 선생님 먼저 말씀 주실까요? 9월이 너무 쉬웠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쉬운 성적을 가지고 내가 수능 체제를 잘 만족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는 것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9월 모의평가가 수능의 가늠자이긴 하지만 지난 6월 모의평가와 결이 많이 다른 상황입니다. 6월은 많이 어려웠고 9월은 많이 쉬웠다면 결국 수능의 방향은 이 중간 정도 혹은 조금 더 어려운 정도로도 갈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서 수시 지원에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저 역시 그 가채점 결과에 1희 1비 할 때가 아니라 9월 모의평가에서 나타난 어떤 출제 경향을 보고 실제 수능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이번 구모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재학생들이 가장 약한 영역이 탐구입니다. 근데 탐구는 이번 구모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 재수생에 비해서 준비가 좀 미흡한 부분이 탐구 영역인데 탐구는 이렇게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 어렵게 나오면 실제 수능에서도 여전히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탐구에 대한 대비. 저 역시 또 국수영도 육모만큼일지는 몰라도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6월이 워낙 어려웠고 9월은 또 쉬워졌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대부분 성적이 올라갔을 것 같은데요. 근데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원점수 자체는 올라가 있긴 하지만 결국 원점수가 아니라 표준점수 100분이 등급으로 대학을 간다고 봤을 때 또 그 점수는 쉬웠던 거랑 또 점수는 이렇게 꼭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본인 성적이 어떤 측면에서 내가 조금 그래도 상승세다, 하락세다 판단하려면 김창식 선생님 어떤 점을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이제 실채점 결과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면 알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뭐 등급이나 백분위에서 향상이 되었다면 우리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소신이나 뭐 또 상향 지원까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그냥 원점수만 높을 뿐이고 실제 등급이나 백분위에서 높은 점수가 아니라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표준화된 점수가 나와서 백분위를 보기 전에는 예. 9월 모평이 정확한 어떻게 보면 6월과 비교할 수 있는 가이드로 작동하기에는 무리가 있네요. 가채점을 바탕으로 해서 원서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점수는 아닐 수 있죠. 하지만 그렇더라도 하나의 가늠자이기 때문에 현재 가채점의 결과를 가지고 또 조금 더 확인을 해서 예상되는 백분위나 등급을 추정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대충 추정치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입시기관이나 또 저희 또 대구 진학지도협의회에서 가채점 배치표를 제작했기 때문에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다음 주에 있을 수시 지원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 결과를 가채점 결과에 대비해서 본인 위치를 어느 정도 파악했다면 그걸 바탕으로 수시 지원 전략을 가이드를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성적이 좀 오르는 추세라고 하면 수능까지도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번 9월 모의평가의 경우에도 N수생이 아직 다 유입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성적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여유를 가지긴 해야 되겠지만 너무 피상적으로 많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보다는 지금 정도 혹은 조금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지원해야 하고 혹시라도 수능 점수가 좋지 않거나 어려울 수 있는 친구들의 경우에는 수시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금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동감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모두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뭐 난이도 관계없이 성적이 좋은 친구들이니까 모의고사 성적에 맞는 대학이나 그보다 높은 수준의 대학을 수시에서 지원해 볼 수 있고 이제 가장 걱정인 경우가 이 9월 모의평가가 쉬웠는데도 불구하고 성적이 6월 모의평가보다 하락한 친구들은 굉장히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수시 모집에서 소신이나 안정 지원을 해서 합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육모보다 그러니까 이 9월 모의평가가 성적이 향상한 학생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실력이 향상된 건지 아니면 시험이 쉬워서 향상된 것처럼 보이는지를 잘 파악해서 실제로 성적이 향상된 거면 좀 과감한 지원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신중한 지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지난해 조금 이른바 공정한 수능 얘기하면서 킬러 문항 배제를 했습니다.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작년에 마구마 수능이라는 말이 나온 여러 가지 이유가 됐던 것 같은데 올해 수능에도 만약에 비슷한 기조가 반영된다면 수험생 체감 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킬러 문항은 배제되었고 대신에 이번 9월 모의평가 같은 경우는 국어, 수학, 영어 영역 모두 EBS 연계 교재의 체감 연계율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쉽게 느껴졌는데 실제 수능은 그렇게 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작년 수능이나 올해 6월 모의평가처럼 국어나 영어 영역에서는 지문은 평이하더라도 선택지가 굉장히 까다롭게 출제되어서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을 거고 또 오답의 매력도도 상당히 높은 문항들이 많이 출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뭐 수학에서도 킬러 문항은 배제되지만 뭐 계산력을 요구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중킬러 문항이 많이 출제되어서 변별력을 확보하지 않을까. 뭐 탐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월 모의평가에서도 뭐 적정 수준으로 출제됐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아마 탐구는 구모와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우리가 조금 잘못 생각하는 중에 뭐가 있냐 그러면 킬러 문항이 없으면 쉬울 거라는 생각을 자꾸 하거든요.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우리 재학생들 입장에서는 킬러 문항이 없다라는 어떤 뉘앙스 때문에 쉽다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시험이 어려워서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이번 9월 모의평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9월 모의평가가 쉽긴 하지만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변별력을 확보한다는 얘기는 결국 어렵다는 이야기거든요. 어렵지 않으면 변별력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앞서 김창식 부장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영수의 어떤 얼개들을 보더라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수능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2025년 입시 특징 핵심 변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큰 변수라면 의대 증원. 의대 정원이 증원됐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들 속에서도 결과적으로는 증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입시에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이 올해 입시에는 반영이 될 것입니다. 얼마나 늘어났고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차례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창식 선생님 먼저 한번 말씀 주시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의대 모집 인원은 1,493명이 증가했습니다. 굉장히 많아 보이죠. 근데 우리 지역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뭐 다른 지역에도 지원할 수 있는 일반 전형은 수도권 300명을 제외하면 302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지역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대구 경북권 지역 인재 전형은 189명만 증가했습니다. 따라서 뭐 언론의 보도만큼 의대의 합격선이 내려간다고 섣불리 예측해서는 안 되고 자신의 내신 성적이나 또 학생부로 의대에 지원 가능할까에 대해서 좀 냉철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지역 인재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높은 교과 전형에서 60%, 또 그리고 재학생에게 유리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한 30%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뭐 수능 최저 충족이 가능한 학생들은 지역 인재 전형은 조금 과감하게 도전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네. 많은 학생들이 전부 다 의대 정원에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N수생의 증가까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인원이 늘긴 했지만 자세히 보면 대구 지역에 고등학교 한 70여 개 있다고 봤을 때 결국은 한 학교에 한두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인원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정말 다이나믹하게 성적이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그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 의대의 쏠림 때문에 다른 학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좀 더 커질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의과 대학만 봤을 때는 뭐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정도의 하락 정도만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선에서 현장에서 두 분 느끼시기에 N수생 증가, 실제로 의대를 가기 위한 N수생 증가가 눈에 띄십니까? 예, 저희 학교에서도 현재 의대에 다니고 있는 학생 중에서도 지난주 수능 원서 접수한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만 봐도 뭐 의대뿐만 아니라 약대를 다니고 있거나 또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수능 원서를 다시 접수한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네. 워낙 일찍부터 증원의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요즘 이제 의료대란 이유로 학생들이 아직 학교를 다니지 않는 친구도 있다 보니까 공부가 가장 쉬웠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준비해서 도전해 보겠다. 또 좀 부족했던 학생들은 의예과로 혹은 의예과를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는 학교를 조금 더 표현적으로 좀 높은 학교로 갈아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도전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원 선생님 보시기에 N수생이 이렇게 증가함에 따라서 재학생, 재수생 그리고 N수생 각자 전략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전략 세우고 임해야 될지 조언을 좀 주시죠. 의대 증원이란 부분 때문에 의대와 비슷한 관련된 이제 자연과학 계열이나 공과학 계열 학생들의 쏠림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이 조금 비어질 거라는 예상은 합니다만은 그 인원이 얼마나 될지는 좀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학생과 재수생, N수생이 별도의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 더 준비를 좀 더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뭐 혹시라도 힘들면 내년에 한 번 더 할 수 있다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도전적인 친구들이 많은 것 같고요. N수생의 경우에는 또 다시 하기는 부담스럽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잘 마무리되어야 한다는 좀 보수적인 접근이 있다 보니까 그 조금 시소처럼 좀 자꾸 평형을 맞추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것 같습니다. 김정식 선생님 보시기에도 그렇습니까? 예,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재수생이나 N수생과 재학생의 차이는 예를 들어서 내신 성적이 좋았는데 의대 체제를 맞추지 못하고 약대 체제만 맞춰서 약대에 간 친구들은 당연히 원래 내신이 살아 있으니까 수능 체제를 다시 도전하겠죠. 그다음에 뭐 여러 자료에서 봐서 알다시피 정시 전형은 60% 이상이 졸업생들이
가져갑니다. 그만큼 수능은 여러 번 칠수록 좋은 성적이 나오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내신 성적이 좋지 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정시로 한번 도전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N수생들의 대거 유입이 발생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올해 N수생은 유달리 많이 증가할 것 같다고 하시니 예. 재학생들은 그 점에 대해서 학교에 지금 고3들 지도하실 때 보면 그 점 많이 신경을 쓰고 있나요? 지금 재학생들이? 예, 많이 신경을 쓰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능에 자신이 있는 친구들은 뭐 정시까지 생각하면서 좀 과감하게 지원하지만 또 내신이나 학생부 성적에 비해서 학생부 내용에 비해서 수능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은 좀 안정이나 하향 지원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그 수시를 지원할 때 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는 재수생보다는 재학생이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학생들도 그 사실 자체는 잘 알고 있죠. 그렇죠. 학생들도 이제 자기에게 맞는 전형이 무엇인지 이제 벌써 3학년 2학기쯤 되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자꾸 희망을 찾게 되죠. 조금 더 내가 가고 싶은 학교, 좀 더 나은 대학을 찾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N수생의 유입이 크면 결국 수능에서의 어려움이 발생을 한다라는 점을 꼭 생각을 하고 지원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요즘 대학은 특히나 옛날 학교 가신 분들 왜 이렇게 복잡한가? 심지어 학교에 계신 교수님들도 입시 쪽으로 관여 안 하시는 교수님들은 전형을 잘 모르십니다. 네, 너무 맞습니다. 복잡해서. 그래서 심지어 그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이 필요할 정도인데 올해에는 또 하나 생겼습니다. 이 학생의 전공 선택권을 보장해 준다는 취지에서 도입하게 된 내용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무전공 전형입니다. 아직 사실 정확하게 학생들이나 학부형들도 다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전형인지, 그다음에 수험생들이 이 무전공 전형을 혹시나 본인이 염두에 두고 있다면 조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김정호 선생님 먼저 말씀하실까요? 네. 소위 문전공이라고 이야기하는 전공 자율 선택제가 확대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51개 대 그리고 지방 공립대가 해당이 되는데 물론 나머지 대학에서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의대 같은 경우는 증원이지만 이 무전공은 증원이 아니라 대학의 인원을 조정해서 가지고 오다 보니까 학과별 인원 차이가 엄청나게 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20명을 선발했던 학과가 있다면 올해는 1명이나 2명을 선발한 학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20명일 때의 입학 결과랑 한두 명일 때 입학 결과는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많이 좀 혼란스럽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또 반대로 올해 신설된 무전공 모집단의 경우에는 입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를 가지고 도전해야 될지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올해 무전공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은 인원 변화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 혹은 무전공 학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원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즉 인원이 동일한지 혹은 줄었다면 얼마나 줄었는지, 신설되었다면 얼마나 신설되었는지 부분들을 좀 치밀하게 확인한 다음에 전년도 입결과 비교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의해야 될 상황은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을 꼼꼼히 살펴서 2학년 진급 시에 정말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에 원활하게 갈 수 있는지 아니면 뭐 1학년 때 학점으로 결정되는지 이런 무전공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좀 꼼꼼히 살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교과 전형이야 뭐 무전공이든 어떤 학과든 내신 성적이 좋은 친구들은 도전하면 되지만 무전공 학과라고 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뭐 아무 특징이 없는 학생들이 지원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진로 목표가 뚜렷한 학생이 무전공에서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수도권 주요 15개 대학을 보면 정시에서 무전공을 선발하는 비율이 50%입니다. 그리고 건국대에서 광운대 라인, 우리 흔히 뭐 건동, 홍숙, 뭐 국숭세단, 광명상가라고 하는 요 대학에서는 정시에서 무려 한 70%를 선발하기 때문에 정시 지원까지 염두를 두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네. 무전공 선발하면 학과 선택이 내 의지에 따라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별 특성이 나눠져 있는데요. 이 대학별 특성이
이 유형이 어떤가에 따라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 점이 왜 중요한지 김정은 선생님 말씀을 좀 주시죠. 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무전공을 크게 유형 1과 유형 2로 나누어서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유형 1의 경우에는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고 유형 2는 계열 또는 단과대 단위를 모집한 후 전공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경북대를 보면 자율전공 확보의 경우에는 입학하여 대학 내 모든 전공으로 가는 유형 1에 해당되고 인문대학 자율학부, 자연과학대학 자율학부, IT대학 자율학부 등의 경우에는 유형 2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앞서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모든 전공을 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경북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자율학부의 경우 수학과 화학과 생명공학부, 통계학과 지구시스템과학부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물리학과를 지망한다면 자연과학대학 자율학부로 들어갔을 때는 물리학부는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무전공을 그냥 무턱대고 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가 있는지를 꼭 확인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본인이 이 무전공 지원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학생이라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이 학교 지원하는 데 선택을 해야 될지 예를 뭐 드시든지 아니면 그 절차를 쭉 한번 각 진행 절차마다 고려해야 될 지점이 어딘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지금 무전공 확대 선발 정책은 교육부에서 이제 혁신 사업과 관련된 예산과 연결지어서 이제 진행하는 사업인데 그 대상이 수도권과 지방 거점 국립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두 개 뭐 대학들은 당연히 뭐 전공 선택을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런 흐름에 따라서 지방의 어떤 지역 대학들도 같은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영남대 이하의 대학들도 무전공 선발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들은 그 정부 예산하고 별개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학교의 어떤 특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꼼꼼히 다 살펴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무전공도 인문 자연으로 나누어 뽑는 경우에는 인문 자연 아무 쪽이나 다 지원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 계열로만 해야 되는지 아니면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공으로 갔을 때 이 무전공으로 갔을 때 2학년 진급할 때 어느 정도까지 희망하는 대학을 갈 수 있는지 자기가 관심 있는 대학의 입학처에 꼭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 현상이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는 잘 모르지만 현재 이런 조짐이 있다고는 하시는 얘기들이 있는데요. 이른바 말하는 사탐런입니다. 이과생이 아까 탐구가 좀 어렵다고 하시니까 이과 탐구 과목이 아니라 사회과학 탐구 영역을 선택을 해서 사회 탐구 영역에 뛰어들어서 이과생들이 여러 가지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걱정, 그다음에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계획이 있는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시고 싶으신지 김정은 선생님 말씀 먼저 주시죠. 예, 사탐론이라는 것이 결국 올해 이제 대학의 전형들을 보면 예전에는 자연계열은 수학은 미적분과 기하, 그다음에 탐구는 과학탐구가 지정된 학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지정이 해제된 학교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탐구에 응시하더라도 수능최저 만족이라든지 혹은 지원이 가능하다 보니 과학탐구에서 많이 힘든 친구들은 사회탐구로 하나 혹은 두 개를 갈아타서 하면 더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또 반대로 과학탐구 인원이 줄어들어서 상대평가인이 등급별 인원이 감소하지 않을 거라는 걱정도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지난 금요일에 수능 원서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과목 변경은 어려울 것 같고요. 대신에 혹시나 사탐론을 생각을 하고 사탐 과목으로 옮긴 친구들이 있다면 과탐 과목보다 쉽다라는 접근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준비를 잘해서 정말 원하고자 하는 등급이나 성적을 받을 수 있는지를 한 번 더 면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사탐의 양이 적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막상 공부를 해봤을 때 본인과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유난히 그 모의 평가, 9월 모평이 끝나고 수시 지원까지 시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성적을 토대로 여러 가지 고려하고 고민해봐야 될 내용들은 늘어났는데 시간은 짧은 것 같아서 일단 눈앞에 와 있는 수시 6장 카드 쓰는 전략 어떤 충고를 해주시고 싶으신지 말씀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수시 6장 카드는 학생이 원하는 거 2장, 학부모님께서 원하는 거 2장, 그 나머지 2장은 담임 교사 몫이라고 합니다. 요걸 이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학생이 원하는 것은 상향이겠죠. 학부모님들은 또 소신, 자기 자식이 좀 잘 됐으면 싶은 마음의 소신인데 그에 비해서 좀 담임 선생님들은 안정 지원을 선호하는 편이죠. 그래서 상향, 소신, 뭐 안정 이렇게 하는 방향이 있고 또 다르게는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논술 전형에 각각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물론 이제 뭐 내신 성적이나 학생부가 좋지 않은데 모의고사 성적이 훌륭한 학생들은 논술 전형에 지원도 하겠지만 대부분 재학생들은 뭐 교과 전형에 2장, 종합 전형에 4장 아니면 각각 3장씩 쓰는 것이 가장 보편적인 지원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전략 많이 짜고 열심히 지원했는데요. 항상 이렇게 결과가 나올 때 작동하는 그 가이드, 그러니까 제일 당락을 결정했던 중요한 요소는 최저 학력입니다. 맞습니다. 학교들마다 요즘 이걸 많이 완화하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본인들이 설정한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 생각하면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말씀 좀 주시죠.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것을 만족하지 못해서 불합격하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보통 교과 전형의 경우에는 충족률이 60에서 70%,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30에서 40% 정도라고 많이 봅니다. 그러면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6월 모의평가나 9월 모의평가의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최저 만족 기준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최근에 그 최저학력 기준이 상위 2개 등급 합을 보는 학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 2개 합만 맞추면 되니까 나머지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서 뭐 선택과 집중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2개를 준비하다가 혹시나 시험이 생각했던 것과 다르거나 많이 어려워지면 그 결과가 달라지고 수능 체제를 만족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혹시라도 수능 체제를 2개를 맞춰야 한다면 적어도 3과목 정도는 준비를 해서 어느 정도의 그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시의 대표적인 2개, 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습니다. 성적과 그동안의 생활 기록부 등을 토대로 해서 각자에게 맞는 전형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해당 전형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주시고 싶은 조언은 어떤 게 있습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당연히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유리하고 가장 중요한 게 수능 최저 충족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그야말로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는 거니까 학생들의 활동이 많은 친구들, 그런 활동들이 또 얼마나 의미가 있었는지 면접을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물론 대학이나 학과에 따라서 2가지를 다 진행하는 곳도 있지만 대개는 교과는 수능 최저, 종합은 면접이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뭐 수능 충족이야 뭐 말할 필요가 없죠, 그죠? 수능 충족이 안 되면 대학은 당연히 불합격하니까 아까 김정한 쌤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수능 충족과 관련해서 특정 과목만 공부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그죠? 가급적 골고루 하고 왜냐하면 어떤 과목에서 출제가 난이도가 또 어렵게 나올지 알 수 없고 굳이 그래도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을 하고 싶다면 저는 10월 학평 이후에 이제 뭐 채 한 30일도 안 남으니까 그 정도 가서는 뭐 좀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좀 골고루 하는 게 좋겠고 뭐 면접 전형은 이 면접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지금 수험생들은 중학교 때 다 코로나를 겪었던 학생들이라서 대면 면접이 굉장히 약한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수능 원서 접수가 끝났고 이제 수시 원서 접수까지 끝이 나면 매일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꾸준히 면접 연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 중요성도 김정희 선생님 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요성이 올라가고 있는데 비해서 준비가 된 학생들은 많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대학별 고사 면접이라든지 논술
어떻게 준비하는 게 바람직한지 말씀 좀 주시죠. 예, 논술 전형의 경우에는 보통 대학별로 모의 논술을 하는 학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모의 논술이라는 것이 결국 올해 논술의 가늠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모의 논술을 풀어보고 혹시 모의 논술만으로 부족하다면 선행학습 영역평가 보고서에 기재된 기출문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 논술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글쓰기가 중요하긴 하지만 또 대학에 따라서 수학 혹은 도표, 영어 등의 지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자연계열 논술의 경우에는 수학과 기본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본인이 부족한 것들을 챙길 필요가 있겠습니다. 면접의 경우에는 학생부 기반 면접과 보통 재시문 기반 면접으로 나뉘게 되는데 학생부 기반 면접은 학생부의 기록들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본인이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통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했고 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를 떠올려 보며 친구들과 서로 면접관이 되어 보거나 혹은 핸드폰으로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면서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재시문 기반 면접의 경우에는 교과 역량이 조금 더 기본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 2, 3년치 정도의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유사 문항들을 찾아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질문을 끝으로 오늘 시간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능, 이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합니다. 계속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런 각종 전략해서 열심히 해서 지원했는데요.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수능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이 수능을 제대로 친다는 것, 수시를 지원한 학생일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수능 전략, 수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두 분께서 꼭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을 끝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창식 선생님 먼저 하실까요?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EBS 연계 교재에 대한 복습을 꼭 권하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연계 교재를 충실히 복습한다면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이제 수능 최저 충족을 위해서 또는 정시 전형을 위해서 수능을 잘 쳐야 되는데 이번 9월 모의고사는 쉬웠지만 작년 수능이나 6월 모평은 굉장히 선택지가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양적인 문제풀이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이제 분석력과 또 사고력을 연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문항들이 어떤 답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자기만의 생각, 또 판단 이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게 중요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탐, 특히 자연계열 학생들은 원래 과탐 성적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과탐에 대한 대비가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60일 채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6월 모의평가 그리고 9월 모의평가에서 부족했던 것들에 대한 리뷰가 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본인이 취약했던 분야를 확인해서 그 부분을 남은 기간 동안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한 수능 시험은 아침에 8시 10분부터 오후 4시 37분까지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집니다. 이 시간을 버틸 수 있는 체력 그리고 그 시간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역량 등을 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잘 준비한다면 꼭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잘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토크는 김정환 대구 대입진학지원단 운영위원, 김창식 대구시 진학지도협의회장 두 분 모시고 9월 모평 이후 평가와 수능 전략, 수시 전략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의 중요 뉴스를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온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뭐지요? 네, 첫 소식은요. 최장 최초 수식을 단 22대 국회 개원식입니다. 22대 국회가 임기 시작 96일 만인 지난 9월 2일에 공식적으로 문을 여는 개원식을요. 정기국회 개회식 겸 했습니다. 네, 최장지각 개원식이었고 또 최초 기록이 또 있는데요. 대통령이 안 갔네요.
그렇습니다. 1987년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라고 해주셨는데 역시나 1987년 이 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불참을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네, 역대 대통령들도 봐도 야당들하고 사이 안 좋은 때 많았고요. 네. 그래서 불편할 수밖에 없죠. 야당인데. 그런데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거부권 정국이 계속 도돌이표처럼 이루어지고 있는데 수사 역시 벌어진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 때문에 대통령실이 대통령을 향한 언어 폭력 그리고 이 시위가 예상돼서 갈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후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이 국회 와서 망신당하라고 하는데 나는 대통령께 개원식에 가라고 말씀 못 드린다 이렇게 본인이 권유를 했다고 직원들 조회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개원식 당일이요 김건희 여사 생일이었다고 하거든요. 이 청와대에서 미국 상원 연방의원단과 만찬을 하면서 이 꽃다발을 받고 좋은 생일이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는 게 보도가 되면서 비판이 더해졌습니다. 보수지로 불리는 조선 동아일보도 이 사설을 통해서 야당이 무리하게 들리는 공세를 하고 있어도 이렇다고 하더라도 이 불참 역시 도를 넘은 것이다. 여러 정책 추진을 위해서 국회 설득이 필요하다. 어쨌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했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국회 여당 야당 관계 여당도 안 좋고 국회하고도 사실은 껄끄러운 전임 대통령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한번 사례를 보겠습니다. 2008년에 18대 국회 개원식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입장을 할 때요. 야당들이 박수를 치지 않았고 민노당은 아예 개원식에 불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4년 뒤 19대 개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여 분 동안 연설을 할 동안 단 한 차례도 박수를 받지 못해서 MB의 굴욕이다 이런 보도들이 많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를 향해서 동반자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또 보면 보수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있는데요. 16년 만에 여소야대가 된 국회를 찾았습니다.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도요.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였거든요. 그 뒤에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야당 대표도 만났습니다. 보수 진영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 자신의 탄핵 소추안을 몇 달 전에 가결했던 이 17대 국회를 찾았습니다. 이 역풍으로 야당이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또 헌법재판소가 이 탄핵소추안을 기각화하면서 이 분위기가 냉랭했다고 하는데요. 입장할 때 일부 의원들은 의석에서 일어나지도 않았고 연설을 할 동안 등을 돌리고 비웃으면서 이렇게 야유하는 게 방송을 타고 들어가기까지 했다고 해요. 개원식뿐만 아니라 대통령들의 시정 연설 같은 걸 할 때 보면 야유 나오는 장면도 많이 보셨을 텐데요. 물론 이 또한 그리 건강한 모습은 아닙니다만 역대 대통령들은 이 자신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도 정면 돌파를 하거나 적어도 피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이 관례를 깨지 않은 이유를 윤석열 대통령도 좀 돌아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바람이 너무 소박해져서 잘하지는 못해도 정상적으로는 좀 돌아갔으면 하는 걸 바람으로 가져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달 마지막 주에요. 대구 도심에서 퀴어 문화 축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2009년부터 해마다 6월에 열렸었는데 작년 영향이 있었나요? 올해는 9월에 열립니다. 지난해 사태 영향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대구 퀴어 축제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고 혐오를 멈춰달라는 목소리를 전달하는 취지로 열려왔습니다. 해마다 일부 기독교 단체나 학부모 단체가 반대를 했고요. 인근에서 맞불 집회도 열리곤 했지만 그간 평화적으로 진행이 돼 왔었습니다. 근데 지난해를 보면 동성로 상인들이 이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냈고요. 그다음에 대구시도 도로 점거하는 건 불법이라고 해서 행사 전부터 서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그 결과 당일에 이 초유의 논란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직위 측이 이제 행사를 위해서 무대 차량을 대중교통 전용직으로 진입을 시키려고 할 때 대구시가 불법이라고 막았던 겁니다. 대구시는요 집회가 제한된 주요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면서 막았고 이 경찰은 이 적법하게 신고된 집회 시 도로 사용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면서 관리에 나섰습니다. 서로의 공무를 방해하지 말라 이렇게 충돌을 했던 겁니다. 네. 그 쟁점됐던 게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12조가 쟁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집시법 12조는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서 이 교통 소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지하거나 교통 질서 유지를 조건으로 붙여서 제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대구에는요. 주요 도로가 9곳이 규정돼 있는데 대구시 상격청사에서 중앙 내거리를 거쳐서 영대병원 내거리까지 이르는 이 중앙대로도 주요 도로입니다. 대구시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집시법 22조를 근거로 집회는 제한할 수 있고 도로 점용 허가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경찰은 법원이 가처분 금지, 집회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을 했었고 앞서서 금지할 수 있지 금지는 아니다. 그리고 적법한 집회 시에 도로 사용을 불법으로 볼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홍 시장이 법제처에 관련된 해석을 받겠다고 했는데 법제처는 해석 요청을 아예 반려를 해버렸고 네.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은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법제처는요, 경찰이나 국토부에 먼저 법령 해석을 요청한 뒤에 이게 충분치 않으면 법제처 요청을 해야 되는데 바로 법제처로 요청을 해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반려한 점이 첫 번째 있었고요. 그리고 이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은 공작물이나 물건인데 이에 대한 언급 없이 이 집회 신고를 해도 도로 점용 허가를 받아야 되냐고 물은 데 대해서 이 일괄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반려했습니다. 이거는요, 홍 시장이 도로 점용 허가는 경찰과 지자체장에 병존한다라고 이 법제처가 회신을 했다. 이걸 SNS에 올렸어요. 그리고 이게 보도가 되면서 법제처가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한 적이 없다라고 다시 설명 자료를 낸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퀴어 축제 조직위가 그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민사 냈는데요. 이 법원이 대구시와 홍 시장이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 대구시가 항소한 상태입니다. 네, 지금 들어보면 큰 틀에서는 예상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달라 보이지 않고 비슷한 조건인데 대구시와 조직위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네요. 네, 조직위는 법적 판단에 비춰서 이 행사는 적법하다는 입장입니다. 늘 해왔듯 기존 장소에서 하겠다라고 집회 신고를 했고요. 소수자, 약자 보호에 나서야 될 행정기관이 오히려 폭력을 일삼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구시장은 여전히 이 집회 제한 구역에서 이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건 불법이라는 입장입니다. 키는 경찰이 진 것처럼 보였는데요. 경찰 관계자는 조직위가 집회 신고를 한 이후에 이 집회권도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의 기본권인 통행권을 침해해가면서 이 특정 단체의 집회를 허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목소리에 대해서 의견 수렴을 통해서 이익 형량을 따져볼 것이라고 했는데요. 며칠 뒤에 결국 경찰이 대중교통 전용지구 2개 차로 중에 1개 차로와 인접한 인도만 쓰도록 조직위에 통고 처분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최 측은 이 신고제인 집회를 사실상 허가제 하듯이 해서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이 통고 처분에 대해서 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대구시는 아예 장소 변경을 해라 이렇게 입장문을 내서 지금 경찰이 이런 결정을 한 이후에 다시 더 강경하게 대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행사까지 이제 3주, 이제 길다면 길거나 짧다면 짧은 시간이 있는데요. 갈등 소지가 여전히 더 있기 때문에 좀 지난해처럼 충돌은 없는 접점은 좀 찾아갔으면 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신임 민권위원장도 논란이 있는데 이것과 겹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지난 해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이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냈거든요.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이 있는데 국민연금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를 하면 연금기금이 2056년에 고갈되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가장 핵심은
얼마나 내고 얼마를 받느냐겠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요. 가입기간 평균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뜻하는 이 소득 대체율은 42%로 하는 겁니다. 소득 대체율은 2007년에 60%에서 50%로 조정된 이후에 지금 해마다 0.5%씩 낮아지는 추세라서요. 2028년에는 40%가 될 예정이었는데 이 하락을 멈추고 42%를 유지하자는 게 정부의 안입니다. 네. 국민연금 개혁 필요하다는 얘기 계속 있어 왔고 그래서 지금 안 하면 안 된다고 지금이 적기라고 하면서 논의가 진행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지난 21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올해 1월에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 합의안을 내기로 했었습니다. 1차로 전문가들이 구체적인 의제를 도출한 뒤에 2차로 500명 시민대표단이 공개 토론을 하고 투표를 했거든요. 투표한 결과 13% 플러스 50%, 그러니까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에 56%가 찬성표를 던져서 가장 많았는데요. 하지만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이번에를 보면 정부가 24개 안 제시했던 거에 비하면 그래도 단일 안 제시한 것을 보면 나름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제시에도 보면 논의가 더 필요하겠지만 쟁점 부분이 더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일단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요 세대별로 이 차등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50대는 1년에 1%씩, 40대는 0.5%, 그리고 20대는 0.25%씩 인상을 해서 13%에 이르는 기간을 다르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연금을 내는 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층들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연금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겠다는 건데요. 이 차등 인상은 사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대 간 갈등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가 가장 크고요. 또 젊어도 소득이 많을 수 있잖아요. 부모 세대가 더 많이 번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개인별 소득 수준이나 가입 기간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문제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겠다. 정부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상황 변화에 연금액을 조절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OECD 회원국 중 절반 이상이 운영하고 있다고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은 해마다 1월에 전년도 물가 상승률만큼 금액을 올리는데요. 여기에 직전치 평균 가입자 수 변화 그리고 기대 여명 증감률을 연계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물가 상승률이 2%이고 기대 여명 증가율이 0.2% 그리고 가입자 감소율이 0.4%면 연금을 1.4%만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을 하고 있지만요. 연금 상승률이 낮아져서 사실상 연금 삭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다룬 것뿐만 아니라 이 의무 가입 연령 확대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요. 이건 이 정년 연장 논의와 함께 돼야 하는 점 등 쟁점이 많습니다. 다시 공은 국회로 넘어왔거든요. 지금 뭐 특위를 구성하냐, 누가 논의하냐부터 여당과 야당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만 개혁해야 된다는 공감대도 있고 국민 실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합의점을 잘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은우 기자 이번 주도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국가인권위원장의 적임자인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성별, 인종, 성적 지향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다른 부처와는 달리 인권 침해와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서라면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예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권위는 정부 정책의 집행 과정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인권을 침해당할 우려가 큰 소수자나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조직의 존재 이유입니다.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와 공격의 재생산 과정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너무 쉽게 접할 수 있는 일들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는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혐오의 이유와 근거를 찾아 들어가 그것이 근거 없음을 밝히고
사회적 약자를 혐오의 방식으로 희생양 삼는 일을 멈추는 것이 인권위의 중요 임무입니다. 많은 비판적 시각이 보여주는 걱정은 과연 새로 지명된 인권위원장 후보가 이 점을 인권위의 존재 이유로 그리고 중요 임무로 생각하고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떠나지 않아서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시사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